외교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경테가 바뀌셨네요. 아니 좀 숨기려고. 네? 뭘 좀 숨기려고. 뭘 좀 숨길 일이 있어요? 약간 눈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검 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안검 종양 제거 수술. 안검 종양? 제거 수술. 근데 이거를 이제 북한식으로 쉽게 설명해서 말하면 눈꺼풀 안에 생긴 작은 물 주머니를 떼내는 간단한 작업. 우리나라 의학적으로는 제거 수술이에요. 안검 제거 수술. 안검 종양 제거 수술. 북한에서 그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네. 의학적으로 안검 종양 제거 수술인데 네. 북한은 그렇게 북한에서 우스누리만 했다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째고 안에 있는 거를 빼낸 거예요. 수술하지. 괜찮으신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가리려고 이렇게 도톰 네. 뿔테한 게. 자, 여러분 우리 국민 건강보험 적용되죠. 야, 진짜. 방송인이야. 정치인인 줄 알았더니 방송인이시네. 이래서 이 광고가 중요한 겁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거부터 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김종대 의원님이 딱 적확한 타이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종대 타임. 네, 자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체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건강 검진은 전 생애에 걸쳐서 성별 또 연령별로 맞춤형 항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검진은요, 20살 이상 성인이라면 2년마다 대상이 됩니다. 단 세대주 그리고 직장 가입자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대상이 되고요. 신체 계측, 혈액 검사 등 공통 항목 8종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 정신 건강 검사 등 성 연령에 따른 11종 검사가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하나만 들고 가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약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너무 좋은 나라. 제가 중국에 이거 미국 살면서 같으면은 꿈도 못 가요. 살짝 여담 얘기하면은 저 북경에 살았잖아요. 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한국의 엄마들이 뭐 이따가도 아프면 그냥 비행기 타거든요. 근데 코로나니까 비행기를 못 타.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애가 맹장이야. 그래갖고 수술 2박 3일 수술했는데 얼마 하게? 중국 한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예, 와. 예. 그러면 아이고. 중국 돈 얼마나 하는 거야? 중국의 화폐 가치로는 또 엄청 200을 나눠야지. 그때는 200원이 아니고 그때는 얼마지? 한 180원? 그게 중국 돈으로 뭐 170원? 180원이 하더라도 그게 예. 중국 사람들의 어떤 화폐 가치로 엄청난 엄청난 거죠.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외국인 전용 병원에서 하고 이제 중국의 일반 그 런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아니었어요. 이제 고급 병원이긴 했지만 미국하고 같다. 외국인들이 이용할 나도 때는. 잠깐 얘기하면 나도 한때 아메리카에서 잠깐 놀던 때 있었잖아요. 아메리카도 비싸죠. 그때 우리가 감기 걸렸어. 근데 네. 초창기여가지고 네. 물증을 내가 몰랐죠. 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 네. 아마 상상을 초월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뭐 이거 뭐 간단하게 뭐 하는데 네. 근데 제 기억에 10몇만 원 나왔던 것 같은데. 야, 그냥 일반 감기인데. 네, 가서 그냥 감기 그게 벌써 몇 년 전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10년도 더 지난. 1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 요새 우리 병원 가면은 3,400원, 5,000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계속 광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이죠. 암 검진도 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총 6종이 20세부터 연령별로 적용이 됩니다. 6세 미만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검진도 총 8회에 걸쳐서 꼼꼼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혼잡하고 예약이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검진을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국가가 드리는 건강한 선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25시 요 앱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25시 앱에서
나 대상이 되나? 이거 조회 가능하고요. 그리고 10년치 트렌드 다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증자가 바로 우리 김종대 의원이야. 야, 이 광고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났네. 그러니까 딱 두 분의 맞춤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면허 딸 때 신체 검사 받고 서류 제출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즘은 공단에서 일반 검진 받으면 운전 면허 신체 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또는 또 운전 면허 신체 검사 이런 거 그냥 프리패스니까 무조건 이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공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에서 이런 공익 광고 할 때 반드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아유 뭐 아프지도 않은데 뭘 또 가 병원에 굳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바로 우리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편찮으시게 됐다. 예, 건강할 때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김종대처럼 아프다. 김종대 의원 지금 아프고 나서 네. 엄청 자기 건강 잘 챙기고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고 맞아요. 있어요. 제가 네. 놀라운 진전이야. 조금 맞아요. 전에 방송 전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네. 굉장히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배 얼굴 좋아지셨어요. 아이고, 예. 예. 나날이 좋아진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여러분 응원의 박수 댓글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응원이 힘이 돼요. 아유, 네. 그럼.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검찰 보안 수사권 그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르게 논쟁이 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엄청나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뭐 이거 남겨둬야 된다 예외적인 경우 물론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라이브 포를 돌려보았어요. 그랬더니 1173표, 1173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쭈었을 때 폐지해야 된다. 찬성 79,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 반대 15, 잘 모르겠다 7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여론을 의원님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 이 여론이 바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일단은 보안 수사권 폐지로 거의 의견 통일이 되고 네, 뒤늦게 뛰어든 고민정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폐지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70%가 넘는 찬성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그 10몇 프로 아까 남겨둬야 된다. 예, 요거 대변하는 거니까. 예, 이런 면에서 역시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주어진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 사법 개혁을 여론에 따라서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과열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옛날에 국가보안법 문제 하고 그 비슷한 열린우리당 때 그때요. 저기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나라당에서 고무찬양죄 폐지는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불고지죄부터 뭐 이런 거 많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문명시대 악법이라 그랬거든. 예. 그런데 이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저 개혁이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명박 박근혜 때 저기 고무찬양죄로 싹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혁이라는 게 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뭐 그때 사학법, 국가보안법 이렇듯이 올 오어 나싱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때도 상당히 그 실기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이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정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개혁이 실패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오르냐, 뭐가 지지도가 높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서 매듭을 짓고 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 못해도 나중에 또 개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좀 실용적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일단 그래서 실용적 관점에서 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결정이 그러니까 일단 형소법 개정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온 제출은 됐죠. 아니 법안은 제출이 됐는데 이 법안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또 어디를 네. 뭐 또 손질을 할지 이거는 이제 의총의 수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면 폐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완벽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성범죄 또는 뭐 장애인 그다음에 아동 노인 학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해서 예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남겨둘 거냐 말 거냐 또 이렇게 압축이 됐는데 우리 김창수 저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의 권한이 남용됨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 발전을 얼마나 지체시키고 퇴보시켰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될 절호의 기회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게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역사의 축을 하나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가 지금 한 축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축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 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근데 그 중에 이제 축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톱니바퀴 몇 개가 이제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톱니바퀴 삐뚤어져 있는 거를 고쳐야겠다고 하면서 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축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톱니바퀴 또 삐뚤어진 건 바로 접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가본법 폐지를 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국가본법 폐지 한 가지뿐만 아니라 김종대 의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학악법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4대 악법 그래가지고 국가본법 플러스 나머지 3개 법안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 4대 악법은 그 당시에 박근혜가 짠 프레임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서울역 집회를 한 그래, 거죠. 서울역 장애 집회하고. 집회를 한 그래서 장애 거기에 집회. 걸려 들어간 거였어요. 네. 왜냐면은 근데 우리도 지금 4대 악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 그렇죠 맞아요. 프레임이라는 그런데 게. 그때 그러니까 4가지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4가지 법 이 중에서 개혁 법안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진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4대 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가지 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4가지 법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4가지 법에 관련되어 있는 반대 세력들을 4대 악법이라는 틀 속에서 다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 법안을 진행해 나가는 저항 세력의 힘이 너무 세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에서 배운 지혜롭게 얘기네. 그러니까 전략 전술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의욕만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전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크게 반발 논란이 생기는 거는 장윤기 그 문제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윤기 문제 같은 경우를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대를 문서서 장 못한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으로 저는 조금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식의 조금 디테일한 전술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장윤기 건은 장윤기 건이고 그러면 과거에 장자연 건 그죠? 김학의 김학의 건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때마다 다 사법제도 개혁했나? 그렇죠. 뭐 그건 아니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윤기 건은 장윤기 건으로 이 문제는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할 사람들 싹 다 처벌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검찰청 문을 닫고 새롭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검찰만 그럼 암장하냐? 경찰은 암장 안 하냐? 그럼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건데 그렇죠. 이 제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가고 하니만이 계속 수구이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년을 끌어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1차적으로 경찰이 잘할 수 있게 예산과 인력과 이런 어떤 그 여건을 좀 만들어주자. 아니, 또 공수처 경찰에. 만들 거냐 이거예요. 파출소 같은 이런 거 네. 해줘야지. 맨날 뭐 미군 없으면 한국군 작전 안 된다 그러지만 아니 한국군이 지금 그 동안에 그거 잘하자고 국방비 몇 배를 맞아요. 올리고 아니 뭐 저기 뭐냐 그 전작권 얘기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 한 300조 쏟아봤습니다. 맨날 300조. 근데 그런데도 왜 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줘 그렇죠. 했는데 여전히 구호잖아. 그거 뭐 예. 미군한테 뭘 갖고 이런 식으로 박제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과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장 문제가 되면 경찰이 문제가 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보완 대책은 얘기를 안 하고 보완 수사권만 얘기를 한다. 아니 그러면 보완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착입니다. 이 보안 수사권이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그 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불교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보만 스님 불교계 설법에서 아이돌. 내가 보만 기가 막힌 스님. 사례를 내가 찾아냈는데 예. 절에 개를 묶어놨나 봐. 그런데 비바람이 친겨 태풍이 왔어. 그럴 때도 의연했거든 이 개가. 근데 어느 날 미친 듯이 울면서 슬퍼하는 거야. 허공에다가 막 그 휘젓듯이 하면서. 예. 그래서 뭔가 이래서 왜 그러냐 너 그러는데 아무도 이상이 없거든. 뭐 무너진 데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왜 이 개가 이러는가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놀라운 게 있었어. 비바람에 밥그릇이 떠내려가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이 개는 밥그릇이네. 밥그릇. 밥그릇이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간 거는 밥이 아니야. 밥그릇이 떠내려간 거야. 그런데 저 밥그릇을 통해서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내 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떠내려가면 다른 밥그릇에 먹으면 돼. 그쵸. 그다음에 새 밥그릇이 와. 새 밥그릇이 와.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먹으면 돼. 이런 게 보완 대책이야. 이런 게 보완 대책인데 네. 그릇이 떠내려갔다고 그렇게 굿을 피우면서 그것도 양재 그릇 그릇 하나 양지기. 그거 양지기 난 줘도 안 받는 먹는 거. 거. 짱구통이 찌그러져 있겠지. 그 밥그릇 떠내려갔다고 떠난다고. 하면 날려갔다고 그렇게 굿을 피우는데 예. 이게 망상이고 집착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무슨 그 보안 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밥그릇이거든 이건 검찰은. 네. 예. 그러면 다른 밥그릇은 있냐 없냐? 안 되면 주워 먹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논의를 해서 그래서 나라면은 네. 그 개한테 일로 좀 와 하면서 다르게 먹는 방법을 당장 가르쳐 줘 내가. 네. 그러면 저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치에 리더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뭐야? 이런 밥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가지고 오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자기들은 기소를 가지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 기소권만 갖고 있으면 검찰이 뭐 기소농단을 안 하겠냐? 당연히 기소해서 하겠죠. 불기소 기소로 또 한다. 다 이것도 권한이다. 수사만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이 그냥 이렇게 또 하시는 이제 전직 검사 출신들의 이 입장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기로 했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 그럼 딱 끝내고 1장 넘어가고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경찰 통제 방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그다음에 이제 그 공소청 3자의 기관들이 어떻게 수사 기소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그 인권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주님만이 이것만 밥그릇 싸움 하고 있어. 이 논쟁만 1년째입니다. 지금 1년째죠. 1년째. 지쳐. 지금은 여야 논쟁도 아니야. 야당은 관심조차 없고 여당 내에서 네. 그 지들끼리 싸움이라고. 야당 어제부터 또 관심 갖기 아니 뭐 시작했죠. 관심은 갖고 있겠죠. 관심은 네. 갖고 있는데 예. 갑자기 그 성폭행 살인 사건이 나고 나서 이게 또 웬 떡이냐 해가지고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비슷한 이치가 네. 지금 안규백 장관에 대한 그 육해 공군이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 어느새 얘기부터 한편이 할까요? 돼 버렸어. 어느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부터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영 의혹이 불거졌어요. 장관의 탈영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탈영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국방부 쪽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네,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니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네. 이미 청문회 때
계속 우려 먹었던 겁니다. 네. 계속 우려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70일 정도 저 복무 기간이 차이가 난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국방권익연구소의 김영수 소장이라는 분이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탈영했다 건거돼서 추가 복무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주장을 거거든요.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한참 논란이 되다가 야당도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또 새삼스레 문제가 되면서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 저기 저 탄핵하겠다. 그러는데 머리 아픈 게 40년 전 일인데 20대 때 그때 단기사병 방위병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병무행정 착오건 탈영이건 사실은 인간적인 면이 상해 그렇지 무슨 뭐 저기 강력범죄도 아니고 무슨 반국가 사범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나 뭐 가치가 있냐고 이 문제가 20대 때 초반에 벌어진 일. 네. 아니 누구는 뭐 군대에서 술 먹고 영창 안 가보고 뭐 근무 이탈 안 해보고 네. 아니 다 그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굳이 1년이 지나가지고 들들 볶고 흔들어대는 데는 전 다른 뜻이 있다고 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육해공이 다 뭉쳤어요. 사관학교 지금.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이것도 웃기는 게 과거에 사관학교 통합에 육사는 찬성이었거든. 해공군이 반대였지. 네네. 그때 그 통합군 만든다 뭔다 해가지고 육군은 뭐든 통합을 좋아하면은 해공군이 육군이 우리를 먹으려 그런다. 잡아먹는다. 이래가지고 항상 반대를 했고 이 상군사관학교 통합안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낸 아닙니다. 그분 육사 출신 아닙니까? 독일 사관학교 출신 예. 그래서 독사파라 그러죠. 그분이 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 육군은 대국방부 또는 통합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 그러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육군이? 이번에 육사. 육사를 갖다가 이제 통합하는 문제가 예. 이게 시점이 묘한 게 12.3 내란 사태가 있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가 쿠데타의 온상이다. 네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이거 통합에 찬성했던 육사 출신도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무슨 내란범? 그러면은 우리 모교를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서 요거 없애겠다는겨? 이거 재미없네. 이래가지고 육사 총동창회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안규백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방첩사 해체, 네. 상군사관학교 통합. 예. 이래가지고 안규백 탄핵 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서명했어요. 예. 지금 국회 탄핵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나온 거야. 이래서 막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기가사로 난리가 났어. 예. 그래서 11.3 때 내란 세력이 그대로 이 싸움으로 와가지고 근데 해공군은 원래 반대하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예. 이래가지고 세력이 커졌어. 그런데 국방부가 이런 거를 제대로 대처하고 나가나 돌파하지 못하고 지난주에 상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하기로 기자실에 시간까지 잡아놓고 돌연 취소해 버렸어. 그 국방부가 안이 없어요 지금. 국방부 안이 없어요?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수 처장님? 뭐 지금 아까 검찰 개혁 문제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시간 끌기입니다. 거대한 반격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반격을 하는 첫 번째 예. 작업이 이제 시간 끌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것과 지금 맞물려 있는 바닥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 상군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라든가 또는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또는 안규백 장관에 대한 그런 공격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정말 그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역풍. 예,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그게 내란이 돼가지고 이제 진압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는데 그 새로운 정부가 출발한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 끌고 지리멸멸하고 물 딱 부러지게 우리 장윤선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그렇죠.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마무리 못하고 시간 질질 끌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 그리고
그런 뭐 검찰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지금 뭐 언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막 뭐 쏟아내고 있어요. 이들은 네. 이게 익숙해요. 그쵸. 왜냐하면 시간 끌기가 왜 작전의 출발점이 되냐면 시간 끄는 다음에요. 다른 잘 자란 이슈들을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그 본질 개혁이라든가 이런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물 흐르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은 꼬리자리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국면을 전환시켜 그렇죠. 나가는 거거든요. 예. 늘 하던 거죠. 네, 늘 했어요 과거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했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인정성인데 우리는 대의가 있고 정의감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이런 부분만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대의, 당위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전술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앞을 조금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걸 추진하고 그다음에 한 발 앞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대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당면한 그 큰 이슈만 가지고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뒷받침 못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곳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반격을 하는 거는 무슨 거대한 이슈를 가지고 반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 저도 그 디테일하게 잘 몰랐었는데 안규백 차관 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반격을 하고 흔들기를 있는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정권 흔들기를 예. 하는 거다. 안규백을 망신족이죠. 망신 주고 그러니까 정부를 흔들고 이런 게 왜 그러냐? 좀 복기를 해보면 지방선거 패배가 예, 저는 크죠. 크다고 크죠. 생각해요. 크죠. 근데 물론 이제 패배라고 안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12대 4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여하튼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빈틈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민주당의 내분이 생기고 네. 지방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면서 감정 싸움을 막 하면서 하는 사이에 이런 개혁이 이게 스멀스멀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내란 세력 플러스 알파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그렇죠. 들어오면서 상황을 변경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상황에 놓인 역공의 거예요. 여지를 준 거는 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하자면은 이 군개혁에 관해서는 역시 YS가 정답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회 척결하고 7비리 그 감사를 하면서 네, 문민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권영애 국방장관은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네,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이 어떤 맨 앞에서 이거를 끌고 나갔거든요. 네.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을 하고 사법기관은 맨 나중에 왔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국방부는 특검이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매사를 뒷짐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예. 보십시오. 저기 작년 국군의 날 10월 1일 날은 헌법을 수호한 장교들이라 그래가지고 대령 2명, 중령 하나를 보국훈장 3일장을 주고 예. 특별 진급을 시키고 완전히 꽃가마 태워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아 싫다는데 누가 뭐 진급 시켜달랬냐고 누가 훈장 달랬냐고 네. 그런데도 그냥 하고 대통령이 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2명이 내란범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맞아요. 작년에 불법으로 줬습니까? 작년에 다 검찰 조사하고 예. 다 감사관실이 확인하고 조성현 단장 전부 같은 경우 다 해가지고 너무 이게 합법적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손잡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고 해석만 달리 해가지고 헌법을 지키고 그때 이 12.3 내란을 좌절시킨 건 맞지만은 그 전에는 출동하지 않았느냐. 이걸 갖고 2차 특검이 내란범으로 입건을 해버리면 그렇죠. 이러는 동안에 국방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영웅 만들어 놓고 네. 자기들이 그 헌법 수호한 장교라고 해놓고 네. 지금 와서 왜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고 이 사관학교 개혁안도 말이죠. 지난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날 국무회의 때문에 바쁘다 그랬어요. 국무회의 그러면 매주 차관이 하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이 바쁘면. 네. 근데 뭐냐 하면은 매사를 자기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돌파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뭐 여론이 어떻고 한 번은 특검이 어떻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뒤로 물러나 폭탄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훈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장은 아니 그러니까 취소하는 이것도 거예요? 웃기는 게 합법적으로 준 훈장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헌법을 지켰다 서강대교를 안 넘었다 뭐 네. 국회에서
저기 본청 회의로 안 들어가고 회의장으로 안 들어가고 철수했다. 이래서 훈장을 받은 건데, 근데 일단 가긴 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휘관이 전화할 때 복명복창 하진 않았냐. 아니 그러면 군인이 가라는데 가고 복명복창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왜 거부 안 했냐 이 얘긴데, 그럼 처음부터 그런 잣대였어야지. 그러면 의원님은 특검이 잘못했다 기소를. 아니 과욕이지 그래. 어떻게 1차 특검하고 2차 특검이 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그래 해석을 하냐. 해석을 합니까? 그것도 홍장원 같은 차장. 인물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 홍장원 차장도 그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누가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네. 그건 조태영 세력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홍장원 어떻게든 손보려고 했던 세력들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진 건데, 저는 홍장원이 어느 순간 돌아섰다고 봐.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 순간이 그거는 언제? 계엄군도 마찬가지예요. 계엄군도 국회 와 있을 때 처음에 담을 넘고 막 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리창 예. 깨고 들어가고. 예. 근데 어느 순간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아는 그 707 특임대 누구지? 김현태. 김현태 같은 사람과 조성현 단장이나 홍장원 같은 사람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출발선은 다 같아요. 같지만. 예, 전부 다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돌아서냐는데, 저도 계엄군하고 이렇게 만나서 예. 얘기를 아마 제가 제일 취재하셨잖아요. 많이 했을 거예요. 맞아요. 어느 순간 돌아서느냐? 음. 시민들이 막을 때. 시민들이 시민들이 안 막았으면 자기는 임무 수행했다는 거예요. 눈물 날 것 같아. 그런데 딱 막아서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 그 군인들이 탄 차가 여기 왔어요. 네. 국회대로 앞에. 근데 시민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응원봉이 없었어요. 12월 3일 그 밤에 응원봉이 없어서 그 전주에 주말 집회에 나갔던 그 종이컵에 플라스틱 초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켜지고 이렇게 꺼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응원봉이 그 이튿날 응원봉이 나온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4050, 60 그 386 세대예요. 그런 분들이 저 뭐 86학번이에요. 저 몇 학번이에요. 뭐 막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들고 차를 막았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딱 요만한 종이에다가 군인들이 써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갈게요. 길 좀 비켜주세요.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내가 돌았습니다.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 급히 출동하느라고 언론 기사도 검색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기업 뭐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놓고 뭐 명령이 내려오고 국회의원 체포해라, 국회 담을 넘어라, 여기까지도 자동적으로 가요. 우왕좌왕하면서 시키니까. 근데 어느 순간 돌아서냐면 시민들이 맞고 심지어 때리고 맞아요. 때렸어. 밀쳐내고. 맞아요. 이때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왜 이러지? 이건 무슨 사태야? 이렇게 전화입니다, 전화. 되면서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한 거지. 인간은요 하나의 스펙트럼의 그 과정입니다. 저기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신상털이를 해가지고 저 한번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범죄자지. 그런다고 또 특전사 1대 대장 김영기 지금은 대령으로 진급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조사 사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이 훈장 탄 게 특전사에서 왜 이래 말이 많은지 그걸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당연히 말이 많지. 군대는 집단으로 단위로 움직이지 한 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네. 훈장은 한 명이 타니까 네. 말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예, 그렇겠지.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왔다고 또 조사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은 내가 너를 고발하지만 내일은 네가 나를 고발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본부장 간 이제 박정원 대령 같은 경우는 내란 그 재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비서실장격으로 군사경찰 맷을 뽑았나 봐요. 나하고 같이 할 사람들. 결사대가 돼서 이 내란 사태를 마지막 매듭을 짓자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내란범으로 몰려가지고 한참 하던 중에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났어요. 군 안에서. 매일.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숙청된 율곡비리 척결, 하나회 척결 이럴 때는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도대체가 뭐예요? 뭐냐? 무소신, 무책임 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 장관이라고 하는 안규백 장관이 무소신 무책임인 거예요? 아니 꼭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그 누가 무소신 무지? 누군가는 저기 정리를 뭐랄까. 해야 되잖아요. 아니 개혁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혁은 특검이 하고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정부가 하는 거고 법원이나 특검은 단지 그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맨 나중에 오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부가 개혁을 안 하고 특검에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특검에 수사 협조는 잘하겠대. 그게 개혁의 본질이 돼 버리면서 사법화가 되는 거예요. 사법화가. 사법화. 어. 예. 사법이 무슨 개혁입니까? 사법은 나중에 뒤처리하는. 그렇죠. 처리하는 되죠. 처벌하고. 그래서 YS 때 개혁하고 지금 개혁이 다른 게 이런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 혼란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검찰이면 검찰, 내란 청산이면 내란 청산. 이제 딱딱 번호 매겨가면서 1번 검찰 개혁 어떻게, 2번 군 개혁 어떻게, 3번 언론 개혁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서 이게 딱 로드맵이 있어서 뭐는 언제까지 한다. 다 했어. X 넘어가. 이렇게 수능 앞둔 저기 수험생들 공부하듯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니 많이 계속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손에 딱 잡히는 개혁 과제가 뭐야? 그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 한 내가 거야? 한 가지만 더 답답한 말씀드리면은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법 적용 논리 2차 특검이 뭐 물론 잘하고 계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군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전두환의 보안사가 79년에 11.6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조사하면서 정승화 진술서를 잘 갖고 있다가 12.12 때 네. 그 진술서를 저기 확대 해석해 가지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연행해 버립니다. 이게 12.12 군사 반란이에요.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재작년에 만든 진술서하고 그 이후에 있는 걸 잘 갖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녹취록도 그것도 잘 갖고 있다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 와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입건하기 시작하고 조사하는 거는 이건 과거에 보안사가 정승화 저기 연행할 때 하고 똑같은 논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문명 시대 법 집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예.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방부는 무책임하게 짝이었게 그냥 방관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임기 중반부도 못 넘겨가지고 이명박? 이재명 정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임기 중반부도 못 넘겨가지고 다시는 내란 청산이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아이고 큰일 나는데 그거 안 되죠.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매듭을 짓고 정부가 개혁의 일선에 나서줘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지 모든 게 사법화돼가지고 네. 거기에 다 맡겨버리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더 혼란에 빠지는 네. 거죠. 하댕 TV 조이대 탄핵은 언제 할 거고 사법고시 언제 부활시킬 거냐. 선희님께서 내란 청산을 빠르게 끝냈어야지 질질 끌면서 몇 차 특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란 청산은 이진관 판사님 혼자 열일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썸네일 제목으로 그렇게 뽑아봤는데 여기 잠깐 나왔으니까 오늘 여론조사 재판 김영선이 그거 좀 해줘라 말이 많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 영상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습이 필요해요. 저기 모든 애청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하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짧지만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저게 이제 작년에 10월 24일에 화면인 건 24년인 거죠. 24년.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말이 많네. 명태균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겁니다. 그 재판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원래 특검은 4년 구형을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또 올려치기도 하시니까 네. 몇 년? 지금 년? 예 얼마 선고하실까요? 원래 제일 당혹스러운 게 저도 깜빡이 많이 가봤었는데 제일 네. 당혹스러운 게 들었다 놨다라 그러거든요. 아 들었다 놨다? 똑같이 하는 거. 예. 예. 그게 이제 제일 당혹스럽다. 저는 똑같이 한다. 들었다 놨다 한다. 들었다 놨다 한다. 똑같이 한다. 네. 저도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비슷하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거는 저번에 김건희 재판에서 전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이 무죄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1, 2심 모두 무죄가 났죠. 예, 그런데 이번에 중형을 선고하면은 약간 좀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부인이고 윤석열은 네. 공직자 스스로이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직자에 더 엄히 처벌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한덕수 같은 사람의 경우에 평생 공직에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감형의 사유가 되었다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평생 공직에 봉사했으면 더 내란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렇죠. 막았어야지. 당신은 임무를 방기한 거야. 공직자로서 역할을 못했어. 올려. 이 스타일이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네. 보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무거운 형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저 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그렇죠. 해당되냐 안 되냐. 안 되냐. 그겁니다. 예,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었고 네. 한 번은.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공천이 네. 이와 연관된 대가성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의 법원 판결이 지금까지 그다지 우리한테는 납득할 만한 어떤 그 판결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요건만큼은 딴 건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4년보다 내려갈 수도 있겠다.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른 재판이 없었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냥 이진관 판사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분명히 다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는 예.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측을 한번 해본 것이다. 예,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10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외교안보 분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5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순방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2011년 MB 때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 몽골에 국빈 방문을 했고요. 그 2011년 2011년이더라고요. 이명박 때. 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에 갔을 몽골 방문을 해서 IT, 항공, 자원 분야 협력을 한 바 있어요. 그때 두 분 다 청와대 계셨죠? 네. 혹시 몽골 다녀오셨습니까, 같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대통령 네. 가실 때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 네. 몽골은 몇 차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몽골 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몽골 국정원장을 만났었는데요. 와.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우리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모델을 생각을 하면서 몽골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은 그 이후에도 그때 제가 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을 무지개가 뜨는 나라다. 몽골은 그렇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몽골 말도 있어요. 제가 몽골 말은 잊어먹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K컬처 한류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월드컵 축구 분위기 속에서도 BTS는 런던과 미넨을 그냥 다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우리 K컬처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K컬처에 대한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몽골, 멕시코, 태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몽골과 관련해서 금방 IT 이런 이야기도 그 시절에 나눴다는 걸 지금 장윤선 기자 말하니까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몽골과 한국과의 관계를 그런 몽골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 몽골의 이 초원, 몽골의 초원을 그 디지털 초원으로 만드는데 한 몽골이 협력한다는 거. 그래서 디지털 초원 생각만 해보십시오. 가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수직적으로 몽골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수직적으로 종속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몽골의 특성과 한국의 특성을 살려서 상호 협력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게 과거의 제국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또 히토류 문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몽골은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 다음 갈 정도로 히토류가 많이 매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히토류 채굴, 히토류 파는 기술이 있잖아요. 땅에서 파는 기술은 빵입니다. 빵.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몽골은 히토류가 많이 있고요. 근데 히토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채굴뿐만 아니라 정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련 과정 속에서 방사능 물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도 나오고 그리고 또 중국의 정련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또 상대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그 몽골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는 히토류가 없고 대신에 정련 기술은 있고 몽골은 히토류가 있으니까 한국하고 몽골하고 협력해가지고 중국 밖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중요한 희귀 광물에 대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중국 밖에서 히토류를 채굴하고 생산 가공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한국과 몽골이 이번에 협력을 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이 또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몽골 사람들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장수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건의료 협력, 특히 안병원 식결한 거 이런 것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한 몽골 사이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들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몽골 방문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히토류 관련해서 우리가 뭐 히토류뿐만 아니라 구리, 몰리브덴 뭐 등등 해서 앞으로 2에서 5% 부과하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됐고요. 그리고 화장품,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도 폐지가 됐고 라면, 조미김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5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영통신인 몬참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남북 교류 확대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비핵화의 포괄적 추진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 채널 유지 뭐 영내 평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이 바로 몽골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이 남북 관계에 조금 윤활유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 예,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왜 그러냐? 이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몽골에 정보사 요원 둘을 보내서 문상호 사령관 밑에 그러다가 또 잡혔어요. 몽골에서 걸려가지고 잡혀요. 그래가지고 문상호 사령관이 가서 빼내와요. 그게 계엄 한 달 전 일이에요. 계엄 한 달 전. 2024년 11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좋은 북한 라인이 있겠냐? 우리 계엄하고 뭐 북한하고 뭘 협조하지 않은 노상원이 개척해 놓은 라인. 이거는 노상원이 개척한 라인, 몽골 라인. 아니 세상에 계엄 세력이 뛰어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북한하고의 대화 라인을 평화적으로 좀 이용하자.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 이상 좋은 라인은 없다. 왜냐, 우리 치부를 다 드러낸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몽골에. 사실은 어떤 그 연인 관계도 친밀해지는 거는 우리가 서로 많이 알고 서로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런 면이 있는 거고. 또 몽골이 그렇게 원래 북한하고 각별해요. 북한이 수교한 두 번째 나라래. 1940 몇 년이더라. 그 한국 전쟁 전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소련. 소련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여몽연합군이 구성된 고려 시대 이래 북한이 그런 걸 유지해 왔고. 또 우리가 계엄 때 그걸 조금 약간 눈여겨보고 접근했었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조하고 수정해서 써먹을 거냐. 네. 이렇게 그나저나 2차 특검은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뭐 갑자기 예. 사실은 풍장탄 이거 장교들을 몽골 작전을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 되죠. 당시에 문상호가 파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울란바토르에 그 네. 장교들을 파견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저 몽골하고 협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울란바토르 대학 투자권이 있어요. 거기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교류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울란바토르 안보 대화가 있어요. 여기는 중국, 일본, 북한이 다 와요. 여기에도 참여를 하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안보 대화에.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하고는 뭔가 걸리적거릴 수 있는 뭔가 접점이 좀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뭔가 좀 몽골을 통해서 뭔가 우리 그 김창수 원장이 뭘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 표정이.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있겠지. 같은. 뭔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겠지.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예. 맞죠? 아니 이렇게 남의 얼굴빛 보고 예. 그렇게 속문까지 다 읽어 있는 뭐 독심술? 제가 관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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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일단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한하고 사이도 안 좋았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북한하고 사이 좋아졌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 자본주의에 편입돼 가지고 그 옛날 사회주의적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되고 네. 있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 전환한 나라들은 북한 같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도 될 수 있거든요. 너희들도 체제 전환해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그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체제 전환을 유발시킨 나라들이니까. 네. 근데 몽골은 체제 전환을 했지만은 북한하고 사이가 계속 좋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 이제 나름대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때 네. 몽골 모델을 조심스럽게 저렇게 체제 전환해도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로 북한이 몽골을 또 볼 수도 있는 예.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싶은 의지는 충만하다. 뭐 전 세계 곳곳에서 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현재 정세는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특히 이제 몽골과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뭐 몽골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몽골 채널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 가지고 남북 관계 개선된다거나 한반도 평화 정책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주 특이한 나라해 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몽골의 채널이 만들어져도 북한이 협조 안 한다. 네. 그래서 예. 몽골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과 몽골과의 관계를 조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서 한 것처럼 돈독해 나가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방점을 많이 두고 뭔가 몽골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치를 좀 높이지 않은 게 이런 게 좋을 것 좋겠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북한은 미국하고만 하려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예. 그것도 미국도 그 이전에 러시아하고 친해지는 게 우선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이재명 정부의 최근에 유럽 외교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번에 나토 조달 협정 참여 같은 거는 철저히 로우키로 했었어야 됐다.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2022년부터 2023년에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했었죠. 바가지로 욕 먹었죠 그때. 그때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네. 저렇게 나토에 전략적으로 통합되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고. 그쵸.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윤석열을 비난했던 어떤 거에 비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시스템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 문제에 전폭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무기 기술 협력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그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통합이고 지금은 그럼 아니냐? 이거는 네. 분명히 보셔야 돼. 이래 가지고 저번 주에 뉴스공장에서 그때
윤석열 나토 방문을 비판했던 패널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걸 홍보를 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공장장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뉴스 저 김어준 씨가 네.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럴 리가.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제국주의를 안 거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유럽에 이런 협력을 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중국 패널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그래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23년에 윤석열의 나토 방문을 가장 또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김어준 공장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이 정치적인 논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중적인 어떤 판단 기준과 논리가 있는데 이것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서 하나씩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지. 만약에 어떤 그 무기 수출 시스템 통합을 그 뉴스공장에 이제 전임 방사청장까지 출연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무기 팔면은 유럽의 신뢰가 떨어져 안 된다. 유럽의 안보 정책, 나토의 안보 정책에 들어가 주면서 무기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토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끼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제 얘기는 네. 그 2, 3년 전에 얘기하고 너무 지금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북한하고나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 심지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건 걸림돌입니다. 이 저 우리가 무기 판매 많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나토도 가급적이면 유럽산 무기를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미국하고도 경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무기로 막 밀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외교 정책에서 상당히 어떤 불가피할 때라든가 어떤 그 저 무언가 좀 고심 끝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얘기지. 이렇게 막 무기를 전면에 내세운 세일즈 정책은 없다고. 근데 이제 네. 정부에서는 이제 방산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묘하게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죠. 대량 살상 무기, 예, 살상 무기는 절대로 그러니까 하면 안 요거는 된다. 지켜진 네. 거예요. 예. 요거는 지켜진 거고 재건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네, 것도 똑같아요. 전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나토의 안보 정책 그 자체를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몽골에 와서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지. 이거는 네. 서로 충돌하는 지점인 거지 이게. 예. 그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제 한국의 활동 범위가 네.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의 중요한 관계가 북한, 미국, 중국 또는 일본, 러시아, 예, 육자 회담. 예. 예, 이런데 이제 갇혀 있었는데 예. 한국에 대한 이 관심도도 높아지고 우리의 국력도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적어도 한 50년 정도의 우리가 생존 전략을 어떻게 새롭게 짤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제가 이 장윤선의 취재 편집에서 나와서 우리가 피벗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네. 뭐 한나라당 국힘당에서도 뭐 그런 말을 막 인용을 맞아요. 하고 막 네, 그때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자면은 그러니까 피벗 외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의 발을 한 축을 딱 굳건하게 세우고 왼발은 그리고 이제 오른발은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자는 거예요. 냉전 시대에 갇혀 있지 말고 네. 그래서 미국도 가고 북한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EU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가자. 네. 근데 머물러 있는 시간은 조금 미국이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오른발은 조금 아프리카 쪽은 조금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게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외교다 해가지고 그거를 홍보하는데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발을
이 발을 피벗 외교를 하면서 이쪽에다 발을 디뎠고 또 발을 옮겨 디뎠고 그랬는데 야 우리 발 자주 옮겨 디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발에 옮겨 디뎠던 상황을 설명하는 논리 또 저쪽 발로 발을 옮겼을 때 그걸 설명하는 논리가 무조건 잘했다고만 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네.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토에 우리가 방산 협력을 하는 거는 현 정세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과 나토가 계속 갈등을 하고 트럼프가 야 나토 방위비 3%에서 5%가 올려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나토의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국이만 의존했는데 네, 네. 여기 그 트럼프가 그렇죠. 챙겨주지 않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 또 챙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트럼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그래요? 네. 얼른 그게 네, 마무리할게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국방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협력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까발리고 이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무기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라는 것은 죽음의 상인이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홍보가 능사가 아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것 챙기면서 또 알겠습니다. 어떻게 신중하게 할 네. 건가요? 11시 7분인데 지금 딴 방송 가셔야 되죠. 또 아니 다음. 뭐 그건 아닙니다만은 네. 네. 뭐 간단하게 오래 한 거예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암살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트럼프가 이란이 본인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네. 이스라엘로부터 듣고 만약에 나 암살하면 미사일 1000기로 몰살시켜 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 그런 면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이란의 태도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스타파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서면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흉악하고 비열한 살인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서 당신의 순결한 피와 이 두 차례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우리 옛날에 그 체포 명단 돌았듯이 예. 여기 살인자 명단이 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 제일 그다음에, 위에 올라와 예, 있겠죠. 트럼프가 1번, 그다음에 이제 2번이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다음에 뭐 독일 총리, 그다음에 이탈리아 총리 뭐 등등등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쟁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는 네. 그거를 조금 제식으로 정리해서 말씀 들어보자면은 네. 미국과 이란이 7월 4일 날 대규모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대혈전을 했다. 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250주년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대규모적인 독립기념일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막 비도 오고 뭐 더위도 막 뭐 심하고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자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트럼프 스타일상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요. 근데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에 맞불 작전으로 하메네이 장례식을 7월 4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7월 9일 날 이제 뭐까지 계속 진행됐습니다. 네. 근데 이 장례식은 2천만 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이란 시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장례식 퍼포먼스 미국과 맞서는 거는 대성공을 한 거예요. 미국은 네. 250주년 행사는 망했고 미국 하메네이 장례식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서가 뭐였겠습니까? 그는 분노와 감정이 폭발할 대로 폭발한 거예요. 하메네이 장례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폭발해서 결국은 암살자 명단까지 놔두는 상황이 됐고 그 분노와 감정이 폭발한 것들을 배경을 해가지고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는 알라 신이 이란한테 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르무즈를 다시 또 통제하겠다고 하고 네,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은 7월 4일 하메네이 장례식에서 고조됐던 열기와 감정과 분노의 폭발의 연장선상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감정과 분노를 자제시키는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실제로 암살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전부 이런 정치가 이것 말고도 X의 그 단독 보도 보면은 이란하고 미국이 좋았을 때 저번에 양해각서 체결할 때 네네네.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협상단을 암살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이란 협상단한테 이걸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란의 그 협상단이 그 칼리바프 국회의장 예. 그런 사람들이 파키스탄 와서 협상하다 비행기를 갈아타요. 예. 이스라엘 암살 위협 이번에 때문에. 트럼프도 이 비행기 갈아타고 갔던데. 그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이 예. 이란의 정보를 모사드가 수집해서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 니들 암살한대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번엔 또 트럼프가 비행기를 비행기를 바꿨다. 갈아타가지고
그런데 저 뉴욕 타임즈에서 특종이 터진 거예요. 음. 갈아탄 그 저기 대통령 전용기가 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대 또. 이래가지고 예. 완전히 지금 발칵 뒤집혀졌어요. 발칵 뒤집혀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혼란인데 예. 그 전형적인 이제 군사 전쟁, 지정학적 전쟁에서 문화 전쟁으로 그 사태 양상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음흠. 이건 뭐냐면은 그 극단적이고 원초적인 증오의 전쟁. 예, 이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로 비축되고 응축되는 단계. 예, 이러는 것이고 그 가장 기본의 근저에는 그 이스라엘의 시오니즘하고 이란의 호메이니즘이 있다. 이 두 개는 거의 종교적 열정에 기초한 증오와 적대로 그렇죠. 이게 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데 미국은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다. 끝나겠다 이 전쟁. 쉽지 않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증오와 적대, 문화의 전쟁으로 갔다는 거는 이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내재된 전쟁으로 돼가지고 네. 이제는 국가 지도부가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려면은 네. 자기 국민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이 저 호메이니 장례식 때 네. 군중들이 던진 돌팔매에 피했어요. 그리고 베제스키안 대통령도 못 나타났습니다. 이게 성난 군중이 무서워서. 예. 이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11시 12분이어서 이제는 마무리를 진짜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안규백 장관 병적 기록부 공개 안 하면 안규백 장관 탄핵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8일 뉴스공장에서 김민석 총리 그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늦게 도착한 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혹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국회 CCTV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 김 전 총리 계엄 해제 표결 행정 국회 영상 유출 파문, 국회 영상 유출 파문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건데 이걸로 어떻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팀이 입수를 했느냐. 이거 자체가 국회 입법부의 보안 체계와 정치적 도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그 국힘당의 이 과열과 오작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사람도 사람의 뇌에서 편도체가 있어가지고 편도체가 막 일차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과열되고 그러면 이제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한나라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나라당 시절에 민주당을 공격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네. 물불 안 가리고 손에 걸리기만 하면은 네. 무조건 이걸 가지고 키워서 공격해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과열된 상태에서 이제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면이 유출됐다면은 그 유출되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걸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유출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유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이건 어쨌든 하는 거는 이제 한나라당의 이 편도체가 과열돼 가지고 오작동하고 있는데 네. 이걸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혹시 뭐 김종대 의원님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요즘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저 진실 공방들이 많은데 네. 안규백 장관은 빨리 자기 병적 기록표 공개하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공개하고 그거 공개 안 하는 바람에 1년 넘게 지금까지 네. 이러니까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던데. 김민석 후보 측은 네. 저 CCTV를 어떻게 해서 구했고 네. 어떤 절차로 했는지 공개하고 공개하고 네. 좀 이제 좀 까고 살자. 까고 살자. 어. 네. 까고 살자. 네. 아유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자꾸 대한민국에 왜 그 고비용 정치 비용을 써서 되겠습니까? 까고 그러니까 살자. 맞아요. 이거 이렇게 프레임 싸움에 말려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이걸 까면은 그걸 가지고 이 수습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건수 잡아가지고 또 공격할 거다. 김민석 총리도 또 뭐 이거 입수하는 경위 어떻게 해서 공개를 하면은 이걸로 깨끗하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가 실종된 결과인 거죠. 관련해서 저도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공식 확인한 것은 국회 사무처의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 취재 편의점에 설명을 했냐면 김민석 전 총리의 CCTV 제공은 법적 절차를 위배해서 제공한 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절차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제공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김민석 의원실에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개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김어준은 요청했겠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받은 거고 그 시기는 지금 신임 그 국회 사무처가 새로 이제 임기가 바뀌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했잖아요. 이게 전반기 국회 때 이미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뉴스공장 팀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재원 보호를 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결론은 이렇다. 제가 그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공식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자. 해도 수습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하여튼 물고 이거는 늘어지겠지. 근데 하여간 저는 팩트는 잘했어요. 기자가 취재한 아주 팩트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팩트를 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했다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그랬더니 김민석 의원실에서 어렵게 구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추가로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취재 편의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